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가 내가 몰랐던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배신감, 당혹감. 하지만 그보다도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진 그 상처가 클 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연자님은 가족들에게 큰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다고 하십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지 오늘의 이야기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저와 남편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이혼 서류까지 가져오셔서 도장을 찍으라고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제가 평생을 간직했던 큰 비밀을 시댁 식구에게 들켜버렸거든요. 남편은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말을 들으면 그쪽 편, 제 말을 들으면 제 판을 들며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희 고부 사이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저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제 시어머니는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주 어릴 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지금의 시아버지와 재혼을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새엄마죠. 그리고 남편 밑으로는 시어머니가 시집 오셔서 낳은 자신의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신랑의 동생들이죠. 처음 결혼할 때부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희 친정에서는 그리 탐탁치 않아 했으나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댁에 인사 가서 시부모님과 도련님들을 보고 나니 남편과 하루빨리 결혼해 알콩달콩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뭐 딱히 도련님들이 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기분이 찜찜한 건 있었거든요. 은근히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남편만 그 집에서 겉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간 날, 그래도 며느리감이 온다고 밥상을 차려주시긴 했는데 반찬이 정말 그냥 딱 집에서 먹는 밥 한 끼 그대로 차려낸 것 같았어요. 그냥 집 반찬 몇 개랑 생선 몇 마리 굽고 국 한 대접씩 퍼서 올린 그런 밥상. 도련님들도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소탈하게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첫 며느리 보는 밥상인데 평소 우리 먹던 거보다 어째 더 부실한 것 같아.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뭘 그래. 얘들이 전에는 하지도 않던 밥상머리 앞에서 투정을 부리고 있어. 어머 미안해요. 애들이 좀 딸 같은 아들들이라서 농담들도 참 잘하네. 내가 요새 정신이 없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서 준비는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한 식구 되면 이렇게 먹을 거니 하고 맛있게 먹어줘요. 제가 어머님을 처음 뵈었을 때가 거의 60세셨거든요. 그때까지도 어디 복지관 같은 데서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바쁘게 사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말이라도 인사치레로 교양 있게 말씀해 주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밥상을 보니까요. 은근히 거기서부터 차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생선 반찬이며 간 만든 제철 음식이 담긴 반찬 그릇들은 전부 둘째, 셋째 아들들 앞으로 가까이 밀어놓은 거예요. 저희 앞에는 묵은 김치 같은 것들만 놓여져 있던걸요. 그뿐인 줄 아세요? 자세히 보면 국에 있는 고기나 건더기도 월등히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동생들 그릇에만 풍성했고 심지어 밥도 저희 밥에는 오래된 밥을 보태놓은 것 같더라고요. 새 밥 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저는 이 모든 것에 어머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파악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의 어이없는 대접에도 남편에 대한 사랑과 측은지심을 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나니 시댁과 별로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만날 일 자체가 많이 없었거든요. 명절에도 어차피 시댁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었고 사람들이 온다고 음식 장만하기 귀찮다고 저희더러 오지 말라고 하시던 분인걸요.
남편은 내심 결혼도 했고 명절 같을 때 집에 찾아가서 가족의 정도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어머님이 혹여나 올세라 나서서 질색하며 집에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따로 찾아뵐 일이 크게 없었죠. 듣기로 아버님은 평생 변변한 돈벌이 해본 적 없이 어머님에게만 의지해서 그런지 한 집안의 가장이라기보다는 허수아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든지 어머님의 의견에 적극 따르는 듯 싶었고요. 아들 며느리가 보고 싶어도 먼저 말도 못 꺼내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런 저를 두고 친구들은 말하더라고요. 제가 참 시댁 복이 많다고요. 그런데 제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친구들에게는 창피하기도 하고 속이 상해서 말을 못했지만요. 시댁에서는 은근히 저희를 미운 오리 새끼 취급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즘 참 열이 확 뻗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막내 도련님이 미국에 유학을 간다고 준비를 꽤 오래 했었어요. 마침 출국날이 임박해서 그래도 외국에 오래 나가 있을 건데 가기 전에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침 추석도 다가오고 하니 제 딴에는 먼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거든요. 어머님, 저예요. 잘 지내시죠? 통 연락도 못 드리고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요즘 애들이 그렇지 뭘. 다들 바쁘게 사느라 그러니까 이해한다. 근데 웬일이냐? 이번 추석 때는 가서 음식 장만도 하고 같이 시간 보내려고요. 어머님, 전에 듣기로는 막내 도련님이 곧 미국으로 유학 가신다면서요? 그 전에 인사도 나눌 겸 겸사겸사 해서요. 아유, 그럴 필요 없다. 걔 안 그래도 갈 준비하느라고 바쁜 애라서 추석 때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어. 나도 이모들이랑 어딜 좀 가기로 해서 그냥 다음에 보자꾸나. 이렇게 극구 올 필요 없다고 하시니 그런가 하고 남편에게도 그냥 얘기만 전하고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어머님한테 아까 전화드렸는데 이번에도 올 필요 없다고 하시네. 미국 가기 전에 밥 한 번 먹으면 좋으련만.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출국하기 전에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면 되지. 챙겨줘서 고마워, 여보. 그런데요. 저희 막내도련님이 가족들끼리 일상 안부 주고받자고 만든 단체 카톡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의 아무도 뭘 올리지 않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카톡 한 수십 번을 연달아 올리길래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글쎄 시댁 식구들이 다들 모여서 식사한 사진들이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뭔지 아세요? 남편 바로 밑에 도련님은 결혼도 하기 전이었는데 그 도련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까지 초대해서 아주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는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막내 도련님은 사진과 함께 글도 같이 올렸던데 내용인 즉슨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이렇게 다들 만나서 또 좋은 추억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저 몸 건강히 열심히 공부하고 올게요. 둘째 형 여자친구분, 제가 방금 사진 올리면서 초대했어요. 다음에 뵐 때는 둘째 형수님 되어 있겠네요. 다들 몸 건강하시고 한국 들어오는 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분이 더러웠어요. 아무리 다른 엄마한테서 태어난 형이라지만 이건 큰형님을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우리가 갈 수 있든 갈 수 없든 어쨌든 전화 한 통이라도 줄 수는 없었던 건지. 게다가 제가 어머님께 전화까지 드려 식사라도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여쭤봤었잖아요. 그때 이런 자리가 있다고 귀뜸이라도 해주셨으면 저희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겠냐고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가 나중에는 되려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봤어? 막내 도련님 출국하기 전에 자기네들끼리만 모인 거.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리고 당신 동생들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정말 당신을 무시하는 거라고. 신경 꺼. 그렇게 생각하려면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그냥 어쩌다 시간 맞아서 우연히들 만난 거겠지. 그래, 우연히 만났다고 치자. 그럼 그때라도 우리한테 전화 한번 넣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놓고 우리 보란듯이 사진 올리는 건 또 뭐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제발 그만해. 나라고 섭섭한 마음 없는 줄 알아? 그래, 나 평생 이런 대접 받고 컸어. 그걸 그렇게 꾹꾹 찔러야 속이 시원해? 우리 집 원래 그래.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신경 꺼.
내가 괜찮다는데 당신이 왜 자꾸 나서서 그래? 우라통이 나서 도련님이건 시어머니한테건 전화해서 따지기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질색팔색을 하며 이러니 괜히 미안해지기도 하고, 그래, 이 집안은 원래 이런 집안이니 들쑤시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 말처럼 나는 시댁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편히 살자고 마음먹으려고 했어요. 남편도 속상했겠죠. 그런데 말해봤자 그동안 자라온 분위기가 있으니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는 정말 구박도 많이 받고 서러운 꼴을 많이 당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특히 경계하는 건 그거였어요. 남편이 큰아들이랍시고 자기가 낳은 둘째, 셋째 아들보다 자신들의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을까봐 늘 전전긍긍했거든요. 그렇다고 물려주실 재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아버님은 재산 형성에 거의 기여하신 바가 없기에 시어머니는 뼈 빠지게 일하고 자식들 키우며 그나마 일궈놓은 재산을 남의 자식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불똥이 희한하게 저에게 튀더라고요. 제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였어요. 아무래도 제 친정이 좀 부자고 돈이 있으면 시댁 돈을 탐하지 않을 텐데 둘 다 형편이 그럭저럭이니 나중에라도 시댁에 손을 벌릴까봐 벌써부터 저를 구박하고 무시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없이 자라면 조금만 탐나는 것에 생겨도 눈이 휘둥그레 떠지기 마련이야. 너 행여나 그런 종자 아니지? 우리 기브앤테이크는 확실히 하자고. 나 너한테 받을 것도 없지만 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디서 적선이라도 바라듯이 무슨 일 있더라도 나한테 손 벌릴 생각이란 꿈에도 하지 말라고. 그런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는 참 태도가 180도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둘째 도련님이 사진 속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어머님 재산을 축내기라도 할까봐 볼 때마다 저를 구박하고 또 볼 일이 그닥 많지도 않고 멀리하기도 했던 어머님은 이제야 제 며느리 제 식구가 들어왔다고 생각했던지 없던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명절 때면 다 같이 모여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주변 친구들한테나 친척들한테나 제 앞에서도 둘째 며느리라면 얼마나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기 바빴는데요. 동서와 둘째 도련님의 결혼 소식을 알리려고 오랜만에 저희를 부르셨을 때였어요. 둘째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지? 너희들도 곧 보겠지만 나는 걔가 참 마음에 든다. 그 집에서 결혼을 좀 반대했었는데 내가 이 결혼 성사시키느라고 애를 좀 썼어.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어머님께서 무척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에 여쭤보았죠. 어머, 어머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 처음 봐요. 둘째 며느리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그랬더니 아주 신이 나서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일단 애가 고급스럽지 않니? 아직 못 봤지? 보면 알 거다. 태생부터가 귀하게 자라서 어찌나 귀티가 흐르는지. 걔가 강남에 유명한 파라군 다니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용을 배웠다고 한다. 그러니 집안에 돈도 얼마나 많겠니? 아버님은 대대손손 물려내려오는 기업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님은 나처럼 일할 것도 없지. 가정주부로 우아하게 고상하게 살아오셨대. 그뿐인 줄 아니? 문안동료 외동딸이라서 어찌나 딸 사랑이 극진하신지. 걔 결혼할 때 혼수도 이것저것 죄다 해주신다는 걸 내가 마다했지 뭐냐. 우리는 집도 못해가는데 그런 걸 넙죽 받기가 좀 그렇더라고. 걸친 것도 최명품에 걷는 것도 사뿐사뿐 한 마리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니까? 말수도 적고 기품이 있는 게 우리 집안 격이 같이 높아지는 것 같더구나. 조금, 아니 많이 서운하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어머님은 저나 저희 집안을 참 많이 무시하셨거든요. 듣자하니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아가씨를 키웠다고? 아버지가 고생이 많으셨겠네. 가난한 형편에 딸까지 건사하시려면. 그래도 우리 애가 착해서 앞으로는 팔자가 좀 괜찮아질 거야. 첫 만남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게다가 한 번은 제가 시댁에 갔는데 웬 쓰레기를 그렇게 내놓으셨는지 집 앞에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대여 개씩 놓여 있는 거예요. 언뜻 들여다보니
글쎄 세상에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근데 저 쓰레기 봉투 저게 다 뭐예요? 어머, 왔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래, 쓰레기 내가 버릴 테니까 그냥 둬라. 웬 이불을 버리신 것 같던데, 이불은 의류수거함에 못 넣나요? 제가 다시 꺼내볼까요?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고 저는 참 놀랐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가 혼수로 맞춰주신 이불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절 홀로 키우셨고 또 딸을 시집 보내면서 무척 가슴 아파하셨거든요. 친정엄마가 없어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을 못 챙기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이불이요. 그런 아버지가 순수 시장에서 발품 팔아가며 제일 좋은 걸로 두툼하게 맞춰서 보내주신 소미불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혼수로 깨끗한 이불 한 채씩을 해줬다고 하시면서요. 딸 시집 보내면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이불을 맞춰주셨는데 그걸 포장도 안 뜯고 고스란히 버리다니요. 세상에, 이거 저희 아버지가 혼수로 보내주셨던 이불 아니에요, 어머니? 대체 이걸 왜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또 왜 열어보고 있어? 아무리 봐도 내 스타일이 영 아니어가지고 안 쓸 것 같아 내놓는 거야. 나는 시장에서 산 이불은 안 덮거든. 그리고 이제 둘째내 결혼해서 들어오면 집안 살림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안 쓰는 건 바로바로 처분하는 게 낫잖아. 이불 받았을 적에 너희 아버지가 고생하신 거 알고 충분히 감사 표현했잖아. 이게 다 정성이고 정인 걸 내가 모르겠니? 그 마음 내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 이까짓 이불 버린 걸로 뭘 그렇게 상하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의 정성에 감복하셨으면 그렇게 그 이불을 쉽게 내다 버릴 수 있으셨겠어요.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 살림살이 정리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게 하필 저희 아버지가 혼수로 보내주신 이불이라니. 어머님이 저 그리고 저희 친정을 대놓고 무시하신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 어머님이 다른 사람 앞에서 제 칭찬이나 하신 적이 있으셨겠어요. 무슨 가까이 대하면 본인 수준이 낮아질 것처럼 멀리하고 또 하대하셨죠. 하지만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니 가족 모임이라도 자주 해서 더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데 아무래도 어머님 혼자 영 둘째 며느리 대하기가 어려우셨나 봐요. 그러니 그때부터 저희를 뺀질나게 불러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남편이요. 그동안 못 받아본 대접을 받고 싶었던 건지 가족의 정이 얼마나 그리웠던 것인지 몰라도 시어머니가 전화 한 통만 해도 해볼래 해서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따가 저녁에 엄마가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자고 하시네. 어디서 좋은 해산물 잔뜩 받으셨나 봐. 당신 괜찮지? 이렇게 갑자기? 이따가 오후에 첫째 데리고 박물관 가기로 했었잖아. 그건 다음에 가도 되지. 모처럼 둘째네도 온다는데 가서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오자. 당신 해산물 좋아하잖아, 어? 알았어, 준비할게. 다음부턴 미리 얘기 좀 해달라고 전해드려. 그렇게 허겁지겁 아이를 챙겨 시댁에 가면 늘 둘째네는 주인공처럼 나중에 등장하고 음식 장관이며 뒤치다꺼리는 저희 몫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도착하면 아침에부터 건넸던걸요. 얘, 너 마침 잘 왔다. 이 전복 손질 좀 해라. 아유, 내가 어제 네일숍 가서 손톱 좀 정리하고 왔더니 만지기가 영 그러네. 어머, 어머님이 웬일로 그런 데 가셨어요? 저번에 제가 하고 왔을 때 그런 손톱 치장 요란스러워서 싫다고 뭐라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었나? 아니, 저번에 둘째네가 손톱 아주 고상한 색깔로 칠해왔는데 그게 몇 날 며칠 아른거리지 뭐냐. 나도 그 길로 가서 한번 해보니까 아주 손에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말도 붙여주고 하던데 어깨가 으쓱하니 좋긴 좋더구나. 이따가 둘째 오면 자랑도 좀 해볼 셈이야. 무슨 말만 했다 하면 둘째 노래를 부르시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시어머니의 둘째 사랑은 기가 막힌 짝사랑이라는 걸요. 둘째는 참 곱게 자라 그런지 좋게 말하면 성격이 시원시원하다고 할 수 있겠고 나쁘게 말하면 버릇이 없달까요? 글쎄 처음 시집 와서 명절이니 자고 가라고 하니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절인데 벌써 가려고? 자고 가지 그러니. 저희는 집에 가서 자고 내일 아침 다시 올게요. 어차피 다시 올 거 왜 번거롭게 가서 다시 자.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베개요. 찝찝해서 못 베겠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언제 빠셨어요? 이러는 겁니다. 아유, 제가 다 얼굴이 빨개지고 화끈거려서. 사실 저희 어머님이요. 위생관념이 심각하게 없으시거든요. 그게 다 사회생활 하느라 바쁘다는 핑계인데, 저도 처음에 시집와서 정말 기함을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처음 남편이랑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솔직히 보고 좀 놀랬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청소라는 걸 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집에 강아지도 키우시는데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요. 강아지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그게 찌린내와 섞여서 코를 찌르더라고요. 집안 곳곳에는 뭘 그렇게 쌓아두실 것이 많은지. 저희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요. 도련님들 학교 다닐 때 쓰던 문제집부터 대학 때 전공책까지 산을 이루고 있어요. 소복하게 쌓인 먼지는 옵션이죠. 그런 분이 제가 혼수로 장만한 이불을 냅다 가져다 버리셨으니 제가 지금까지 한처럼 못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주방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어지러워요. 냉장고 정리란 것도 평생 하실 줄을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그저 남은 음식 반창통에 넣어 냉장고에 넣고 또 넣고, 그나마도 넣을 반찬통도 없이 냉장고가 꽉 차면 좀 비워내고 버릴 건 버리고 해야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남은 음식을 비닐봉지에 싸서 그냥 쑤셔넣는 거예요. 그러니 곱게 자랐다는 동서가 처음 시댁에 와서 기겁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저에게 흉도 보더라고요. 형님, 저 정말 더러워서 어머님 댁 가기 싫어요. 저번에 바퀴벌레 나온 거 보셨죠? 저 태어나서 바퀴벌레 처음 봐요. 아우, 너무 징그럽고 끔찍해요. 혹시 저희 옷이나 가방에 묻어서 저희 집까지 가면 어떻게 하죠? 제발 밖에선 안 나면 좋겠는데. 형님이 어떻게 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동서는 시댁에서는 화장실도 안 가요. 도련님을 꼬셔서 밖에 커피 마시러 가자, 뭘 사러 가자 하면서 어지간하면 외부의 화장실을 쓰고요. 시어머님이 저 때는 해주지도 않던 갖은 사내 진미를 해다 바쳐도 동서는 거의 젓가락도 안 된다니까요. 어머님, 이거 혹시 언제 사신 거예요? 시큼한 냄새 나요. 뭘 언제 사긴 언제 사. 너네 온다고 어제 사온 거야. 냄새가 나긴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 식재료 문제 있는 게 아니라면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하신 거죠? 저 주방에 있는 수세미랑 이상한 빨래비누 같은 세제 다 가져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되고 그릇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죠. 저 비위상해서 못 먹겠어요. 아유, 그래도 한 술이라도 먹어야지. 배고파서 어째? 만약에 제가 비위상해서 음식을 그대로 다 버렸다면 어머님은 아주 길길이 날뛰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동서한테는 아주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요. 남편이요? 남편은 그저 어머니라면 내내 하는 사람이니 어머님이 어디서 10년 묵은 음식을 가져와도 꾸역꾸역 먹을 위인이에요. 그러고 보니 날이 더워서 그런지 음식이 좀 변한 것 같기도 하네요. 당신은 괜찮아? 먹을만해? 응? 아유, 만만인데도 왜들 그래? 다들 안 먹을 거면 저 주세요. 제가 다 먹을게요. 엄마, 음식 솜씨 많이 늘었는데? 집에 갈 때 저 이것 좀 싸주세요. 남편은 무슨 집에서는 아무리 화려하게 차려줘도 하지 않았던 칭찬이며 너스라까지 떨어가며 혼자만 분위기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 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부부가 만만한지 동서 앞에서 민망한 일이 생기면 저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어요. 마치 동서에게 무시당하는 자격지심을 저에게 화풀이하는 것 같달까요? 어머님에게 있어서는 가족들에게도 급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막내 도련님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셨으니 제외하고 늘 아들 거리는 둘째 아들과 동서가 1위였죠. 그 다음은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 아버님이시고 남의 자식인 제 아들과 저는 3순위. 아니 그것보다도 아주 낫디낫인 순위로 급을 매겨 하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일까요? 어머님은 저를 은근히 하인 부리듯이 했어요. 명절 전이면 꼭 저를 불러서 온 집안 대청소와 이불 빨래, 냉장고 청소를 시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그동안 명절 때 찾아뵙지 못했으니 이렇게라도 도와드리자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 이참에 이불도 싹 꺼내서 빨자. 저번에 보니까 둘째가 좀 피부가 민감한 것 같더라고. 가끔 그렇게 대놓고 언제 이불 빨래했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좀 민망할 때가 많아. 너는 평생 능력도 없이 직장을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돈 벌면서 살림하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나는 미처 신경 못 쓴 걸 걔가 얘기해주니 뭐 어쩌면 고맙기도 하지. 시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되새겨보면요. 말에도 뼈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느껴지시죠? 시어머니는 집안 살림은 깔끔하게 못해도 그 연세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나마 저보다 급이 높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시는 것 같았어요. 참 우습죠. 그렇게 급을 나눠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아래 두면 동서에게 무시당하는 서름이 달래지고 망가진 자존심이 좀 회복이 되시나 봐요. 동서한테는 아무 소리도 못 하시는 걸 저에게 화풀이를 하시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어머님 냉장고를 열다가 쾌쾌한 냄새에 그만 코를 틀어쥐고 만 적이 있었어요. 뭐가 썩어도 단단히 썩은 모양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번에 제 등짝을 후려치시는 거예요.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내가 네 남편 낳지 않았어도 그래도 네 시어머니인데 내 냉장고 보고 그렇게 대놓고 코를 틀어막아? 지금 나한테 너 부엌일 시킨다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어머님은 이 썩은 냄새 안 나세요?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코를 틀어막은 거라고요. 이건 동서라도 그랬을 거고요. 어쩌면 더 심하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동서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왜 저한테는 이렇게 나무라세요? 걔랑 너랑 같아? 너랑은 급이 다르잖아, 급이. 네가 둘째처럼 집안이 좋기를 해. 뭐 나처럼 능력 있어서 밖에서 돈을 몇백만 원씩 벌어오기를 해. 저는 정말 서러웠어요. 아무리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도 이렇게 대놓고 비교를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어머니에게 정말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 저희 남편까지 싸잡아서 애들이 버릇이 없네.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 아니네. 이런 말들을 할까봐 그냥 급한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선 시댁을 나오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나 동서에게 걸려오는 전화도 피하고 혼자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도 참 문제죠. 그렇게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인지 끝까지 어머님의 말씀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엄마랑 뭔 일 있었어? 엄마가 요새 당신한테 전화 걸어도 안 받는다며. 내 입으로 말하기도 싫어. 그냥 어머님이랑은 자주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애들한테는 할머니고 나이 드신 분이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자주 찾아뵙고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장인어른이랑 당신하고 애들한테 더 잘할게. 마음 좀 풀어봐. 당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무튼 나는 큰 상처 받아서 당분간은 어머님 보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 막내가 잠깐 한국으로 들어온대. 엄마가 같이 식사라도 했으면 하시는데 어떻게 그 자리만 참석하면 안 될까? 자기도 막내 유학 갈 때 식사 한 번 못했다고 무척 서운해했잖아. 나도 막내가 어떻게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 하필이면 막내 도련님은 왜 이럴 때 귀국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요. 시댁에서 저와 아이들 없이 뻘쭘하게 따돌림 당하고 앉아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엾어서 그래, 이번 한 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시댁으로 향하게 됐어요. 가기 싫은 마음에 꾸역꾸역 늑장을 부리면서 갔더니 웬일로 이번에는 상을 다 차려놓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번 일도 있었고 제가 전화도 안 받고 해서 마음에 앙금이 있는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어찌 자리에들 앉았고 동서가 제 눈치를 보며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와, 삼겹살이다. 엄마, 미국 있으니까 이 집에서 굽는 삼겹살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 줄 알아? 거기서는 무슨 마당에서 바베큐란 걸 해먹는데 난 그거보다 이렇게 후라이팬에 고기며 김치, 마늘 짠뜩 구워 먹는 게 훨씬 그리웠다고요. 막내 도련님만 신나서 떠들고
분위기가 어색하고 묘하게 흘러간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어요. 얘, 너는 늦게 온 애가 상도 다 차려놨더니 멀뚱멀뚱 앉아서 뭐하니? 네 동서가 이런 삼겹살이나 구울 사람이야? 보자 하니까 네가 왜 입이 대빨 나와서 콧대가 하늘 끝까지 솟았는지 모르겠다. 이 고기 네가 구워. 능력도 없는 쓰레기 같은 네가 구워. 그러면서 급기야 제 얼굴에 동서가 고기를 굽고 있던 집게를 빼앗아 던져버리는 거예요. 뜨겁게 달궈진 집게를 얼굴에 냅다 던져버리니 어디 맞기라도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거 있죠. 반사적으로 놀라서 으악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쥐었는데 동서가 갑자기 나서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보니까 동서는 식사를 시작할 때부터 고기를 굽느라 밥은 안 먹고 대신 막내 도련님이 미리 사온 양주를 홀짝홀짝 들이키고 있었거든요.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취한 모습이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님. 왜 이렇게 형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대체 형님이 누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냐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네 형님이 누구긴 누구야? 형님은 비참하게 살던 제 인생을 구원해준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에요. 저는 평생 형님의 은혜 갚으며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들 형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정말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동서는 사기 결혼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남에서 내노라 하는 부잣집의 무남 동녀에 강남의 유명한 학군 졸업해서 무용까지 전공한 여대생. 그 배경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숨겨준 게 바로 저였고요.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동서가 결혼하기 전 시댁 단톡방에 동서와 시댁 식구들이 나란히 찍은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고 했었죠. 처음에 볼 땐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동서의 얼굴이 이상하게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분명 어디서 봤는데 하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는 동생을 만나러 갔다가 맞다, 얘가 걔구나 하고 동서의 얼굴을 기억해낸 거예요. 사실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바에서 잠깐 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절박했어요. 집에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몸이 부서져라 알바해도 벌이는 시원찮고. 그래서 아는 언니가 소개해준 일자리로 잠시나마 바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맹세코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를 걸고 막 2차를 나가거나 한 적은 절대 없었어요. 그저 술 마시러 오는 손님들 말동무만 조금씩 해주는 정도였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긴 했지만요. 하여튼 터치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런 데서 일을 하면 아름아름 같은 데서 일하는 또래 애들이랑 친해지기도 하거든요. 건너 가게에서 일하는 애들과 안면이 트고 서로 손님을 소개해주기도 하고요. 그때 알고 지냈던 동생이 바로 동서였던 거예요. 그때 알고 지냈던 언니들과 동생들을 수소문한 끝에 동서의 집과 일하는 곳을 알아내게 되었죠. 한날은 동서의 집 앞에 몰래 서 있다가 동서가 나가는 길을 뒤를 밟아봤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 결과 동서는 여전히 어떤 허름한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밤이면 미용실에 들렀다가 한 술집으로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참 고민이 많았어요. 얼른 남편과 시댁에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마음이 컸어요. 아무리 그래도 술집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막아야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동서가 억하심장을 가지고 시댁에 저도 바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하지? 남편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갈등이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동서는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길로 시댁에 제 과거도 이실직고할 생각으로 찾아갔는데
글쎄 그날이 시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사주신 이불을 버렸던 날이었던 거예요. 제가 과거에 바에서 일했던 사실까지 알게 되면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무시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정말 컸어요. 반면 아버지의 이불을 버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저도 모르게 피가 거꾸로 솟고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결국 시댁이나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대신 동서를 찾아갔죠. 동서는 처음에는 무슨 자기 손님의 와이프가 찾아온 줄 알더라고요. 그동안 쭉 술집에서 일을 하며 그런 일을 많이 겪었었나 봐요. 저를 보자고 하셨다면서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남편분 뒷조사하다가 저 알게 된 거 따지러 오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랑 사적인 관계 전혀 아니에요. 아마 사업이나 비즈니스 관계로 저희 가게에 오셨을 것 같으니까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 짐작하시는 그런 문제로 찾아온 건 아니고요. 지금 결혼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 있죠? 저는 그 남자친구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남자친구 이름이 김성우 맞죠? 동서는 그대로 표정이 하얗게 질리더니 가까스로 물컵을 들고 마시려는데 손이 벌벌 떨리는 게 눈으로도 보이더라고요. 오빠 형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저를 왜 찾아오셨어요? 아니, 그보다도 여긴 어떻게 알고... 알고 보니 동서는 그동안 감쪽같이 도련님을 속이고 만남을 이어왔던 거예요. 바로 저에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오빠에게만은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오빠는 저 이런 거 다니는 줄 몰라요. 그리고 저 생각하시는 그런 일 아니에요. 2차는 안 나가고요. 그냥 옆에서 술 시중 드는 그 정도예요. 조만간 그만두려고 했어요. 학비가 모자라서 그것만 벌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제발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랑 헤어지라고 하시면 바로 헤어질게요. 이 사실만은 알리지 말아주세요. 2차까지는 안 나갔다는 말 믿을게요. 저도 아가씨가 저희 도련님이랑 헤어지는 걸 바라지 않아요. 내 얼굴 기억나지 않아요? 자세히 봐봐요. 나 그때 옆 가게에서 같이 일했던 어머 언니 언니 맞아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저희 남편이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앞에서 자기 아들만 끔찍하게 위하며 편애해온 시어머니. 제 친정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무시하고 홀대하시던 시어머니에게 그에 딱 걸맞는 며느리를 보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야. 그동안 잘 지냈어? 우리 인연이 참 독특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고. 우리 서로의 과거는 비밀로 해주자. 그 대신 내가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하는 거 전적으로 도와줄게. 우리 어머니 까다로우신 분이야. 잘못하면 네 과거 아시는 거 시간 문제야. 그래서 저는 동서를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와 몇 년간 지내보니 시어머니가 딱 원하는 이상적인 며느리를 저는 알고 있었기에 동서를 그 입맛에 맞춰 둔갑시키는 건 참 쉬웠어요. 시어머니가 노래 부르던 강남 출신이라는 배경을 속이고 부모님들도 큰 사업체를 하고 계신다고 소개를 하게 됐죠. 술집에서 버는 돈들이나 손님에게 받은 명품들로 치장을 하고 다니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부잣집 딸이나 다름없었죠. 거기다가 매일매일 피부 관리에 미용실에 그렇게 관리를 받으니 귀티가 나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 어머님은 고급 취향이랍시고 술집 여자나 하는 손톱 손질을 따라하시기까지 하신 거였어요. 제가 도움을 준 건 정보를 준 것 외에도 딱 하나. 동서가 그 술집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예전에야 술집 아가씨들이 감금당하다시피 하면서 원치 않는 접대도 해야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 돈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에요. 동서가 개인적으로 당겨 쓴 돈과 이래저래 갚아야 할 빚을 정리하니 의외로 쉽게 보내주더라고요. 한번 그 세계의 맛을 봤으니 돈이 떨어지면 또 오겠지 하면서 쉽게 놔주는 시스템이요. 그렇게 저는 동서가 도련님과 결혼하는데 숨어서 조력한 1등 공신이었던 셈이죠.
그 엄청난 비밀을 동서가 술김에 다 불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뭐?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지금 술집 여자랑 결혼을 했다는 거야? 네가 그 술집 년이고 이게 다 무슨 호랑말 것 같은 소리야. 아이고 여보, 아이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내가 잘못 들은 거죠? 그렇죠? 시아버지요. 그간 해왔던 허수아비지처럼 담배를 챙겨들고 횡하니 나가버리더라고요. 가관인 건 만취한 동서가 시아버지를 따라 나서며 하는 말이었어요. 아버님, 저도 한 대만 주세요. 오랜만에 양주 막 마셨더니 담배가 땡기네. 같이 피워요.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기절하기 일부 직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둘째 아들이 술집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걸 쌍수 들고 환영을 했다니. 그것도 모자라 어디서 귀한 공주님이 시집 온 줄 알고 온갖 대접을 다 했으니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나쁜 년들, 사람을 속여도 묘분수지. 어떻게 출신 성분을 속일 수가 있어? 너 말해봐라. 그 모든 걸 네가 알고도 숨겨줬다는 게 사실이냐? 네가 대체 누굴 망하게 할 생각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대체 무슨 억하심장에 그런 짓을 벌인 거야?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급에 맞게 어울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나 저희 남편은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셨죠. 어머님 배운 대로 저도 어머님 급에 맞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눈 감아줬을 뿐이에요. 그게 무슨 잘못인가요? 뭐야?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아들이 술집 여자한테 딱 맞는 짝이다 뭐 이 말이냐? 이 나쁜 년, 집안 말아먹을 것이 둘이나 굴러 들어왔네. 아이고. 그렇게 그날 저녁 식사는 아주 파탄이 나버리고 남편도 처음에는 길길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야? 그런 일을 알고도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 당신 동생이었다면 당신은 그런 여자랑 결혼하게 둘 수 있었겠어? 여보,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당신이 깨달을 때까지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당신 집안 사람들은 절대로 당신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아직도 그걸 몰라요? 뭐?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 친엄마 아니긴 해도 그래도 지금까지 날 키워주신 분이야. 말 함부로 하지 마. 키워준다고 다가 아니에요. 자식이면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줘야죠. 언제 한번 어머님이 도련님들보다 당신을 위해준 적 있어요? 당신은 대놓고 남의 자식 취급하는 게 이렇게 제 눈에도 다 보이는데 당신은 왜 그걸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사실 남편은 어린 시절 아버님과 이혼하고 한 번도 자신을 찾아온 적 없었던 친엄마에 대한 원망이 무척 컸어요. 그만큼 그리움도 컸고요. 그걸 그나마 시어머니에게 정을 갈구하면서 애써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를 무시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고깃집게를 저에게 던질 지경까지 와서는 저도 시댁과 인연을 끊을 마음을 어느 정도 먹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려웠던 것이 남편의 결핍 때문이었던 것을 알기에 저는 남편 몰래 남편의 친어머니를 찾는 중이었어요. 마침 연락이 되어 한번 만나뵌 적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인자한 인상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시며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아들 잘 있지? 고맙다. 이렇게 네가 나를 찾아주고 내가 염치가 없어서 앞에 나타나진 못했는데 고맙다, 며느리. 아니, 아가라도 불러도 되겠니? 네, 어머니. 그이도 어머니를 무척 그리워하고 있어요. 꼭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친어머니를 만나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지금의 시어머니는 천륜을 갈라놓을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더라고요.
당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바람을 피워 둘째 도련님을 갖게 되었는데 본인의 아이를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키우기 싫어 들어앉아 온갖 모함을 해 시어머니를 쫓아내 버렸다고 해요. 첩이 들어와서는 앞에서는 형님 형님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험담에 잔심부름해 어머님은 버티지 못하고 친정으로 그만 쫓겨나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떼놓고 나온 자식이 못내 걸려 시댁을 머뭇머뭇 찾아가기라도 하면 그 여자가 어찌나 무섭게 협박을 했던지 글쎄 뭐라고 하며 어머님을 쫓아내는 줄 아세요? 글쎄 당신 큰아들이 당신 없어지고 나니까 큰 충격받았는지 다 큰애가 이불에 오줌 싸고 말문도 닫고 얼마나 부모 속을 썩이는 줄 알아요? 그나마 병원 다니고 하면서 이제 겨우 진정됐는데 당신이 나타나면 또 애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당분간은 애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좀 커서 만나도 되잖아요. 애가 측은하고 안쓰러워서 당장은 보살펴줬지만 또 그 증상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애 구박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갓난아기 같이 돌보려니까 힘들어 죽겠다고요. 자식이 아프다는 말에 그런 자식을 볼모로 잡고 협박을 하는 통에 시어머니는 그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1년, 2년 세월이 흐르고 어머니도 살 길을 찾아야 했기에 재혼을 하고 또 그쪽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 더 남편 앞에 나타나기가 힘들었다고요. 그렇게 눈물 섞인 어머님의 사연을 남편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도련님의 결혼에 얽힌 엄청난 비밀들이 드러나자 큰 충격을 받았는지 혹시 본인이 모르고 있던 어머님의 사정이 궁금해진 건지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난 모자는 한눈에 봐도 외모가 많이 닮아 있었어요. 둘은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만나자마자 그동안의 세월이나 오해, 앙금은 눈노뜩 사라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없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서러움 많이 당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잘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연락을 한 번 안 해요? 미안하다, 내 아들. 그렇게 어머님과 남편은 재회를 했고 긴긴 이야기를 나누며 해묵은 감정들을 해소했습니다. 남편은 눈에 띄게 편안해진 모습이었어요. 그 기회를 틈타려던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동서애 출신 비밀로 한 것 외에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동서를 바로 알아본 건 저도 20대 때 잠깐 바에서 일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뭐? 그럼 자기도 같은 술집 여자 출신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맹세코 남자들과 스킨십하거나 잠자리 하는 건 절대 없었어요. 그냥 서빙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바에 앉은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의심되시면 동서에게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미안해요, 여보. 남편은 그 다음날 즉시 흥신소에 의뢰해 제 과거를 모두 면밀하게 조사했어요. 남편에게 그런 면이 있을 줄은 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제 말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 남편은 아직도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친어머니까지 찾아주고 외톨이처럼 지내던 시댁에서 자기의 길을 세워주려 어떻게든 노력한 저를 알기에 저를 쉽게 내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제 과거가 아무리 결백하다고 해도 그런 곳에서 일했던 것은 분명하고 또 그 사실로 시어머니가 자꾸 남편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너 당장 네 처랑 이혼하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걔가 그렇게 무서운 애야. 술집 여자 한 가족으로 들인 결과로 네 동생도 결국 이혼남 되고 말았잖아. 그 앞길 창창한 애가. 근데 니네 둘이 알콩달콩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말이 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저는 남편에게는 얼마든지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의 행동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엄마 노릇을 한 적도 없고 지금 저러시는 것도 내 아들만 잘못되는 꼴 못 본다는 놀부심부로다가 그러시는 걸로밖에 안 보였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이혼을 종용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남편의 마음을 굳게 제 쪽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제 솔직한 마음은 시댁과 모든 연을 끊고 남편의 친어머니, 그러니까 진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남은 날들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목숨 바쳐 남편과 어머님께 정말 잘하면서 살아갈 자신이 있거든요. 저 그 정도는 하며 살아도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한다면 저의 지나간 과거와 잘못들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것이겠죠. 저에게 조금이나마 응원과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비밀을 안고 온 이야기를 이렇게나 털어놓으니 후련한 마음도 듭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 사이의 교류가 점점 줄어가는 오늘날 예방할 틈도 없이 갑자기 생겨난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각자의 사연을 전하고 들으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게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가까운 이에게 털어놓기엔 너무나 길고 깊은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긴 글을 남겨봅니다.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제 간 60대의 반을 넘기며 삶의 여유를 찾아가는 중인 여성입니다. 요즘은 이전까지 못 다녔던 여행을 가거나 혼자 글을 써보고 약소하게나마 운동도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네요. 그러다 여기까지 사연을 보내게 된 거겠죠. 이렇게 혼자만의 여유를 갖게 된 건 사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때는 저에게도 남편이 있었고 딸이 있었고 이끌어가야 할 가정이 있었거든요. 저는 한쪽 팔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왼쪽 팔 팔꿈치부터 아래 부분까지 없죠. 저를 처음 만난 이들이 의례적으로 묻는 질문이기에 입에 붙을 정도로 많이 해온 그 이야기 먼저 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23살이었을 때일 거예요. 집이 어려웠던 저는 혼자 도시로 올라와 가까운 친척집에 얹혀 지냈어요. 공장에 취직해서 몇 년을 다니다가 그해 모아둔 돈으로 조그만 지하 방 한 칸을 얻으면서 행복에 차있던 기억이 나요. 언젠가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기에 하루가 매일 설렘의 연속이었죠. 그러다 퇴근하는 길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저는 왼팔을 잃었어요. 사람이 드문 길가에서 뺑소니를 당한 탓에 가해자도 잡지 못했죠. 하루아침에 팔을 잃었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내몰렸던 그때의 심정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아요. 저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거든요. 꾸미고 가꾸는 일에 관심이 많았기에 언젠가는 꼭 내 이름을 딴 미용실을 낼 거란 목표가 있었는데 한순간의 사고로 저는 팔은 물론이고 꿈과 미래까지 잃게 된 거예요. 그 상실감을 어찌 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후로 전 다니던 회사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누구도 만나지 않은 채 방 안에만 웅크려 있었습니다. 다들 제 펄럭이는 빈 소매만 보는 것 같고 이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끔찍해서 그냥 잠들고만 싶었어요. 깨있는 것조차 괴로웠으니까. 그렇게 반년을 홀로 보내던 어느 날, 그날도 분명 전 송장처럼 누워만 있었을 거예요. 모아둔 돈도 사라져가고 그저 이대로 메말라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데 누군가 집에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처음엔 대답을 안 했는데 귀찮게 몇 번이나 두드리는 거예요. 그 두드리는 것만 봐도 어찌나 집념 있어 보이던지.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 앞으로 나가서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뭔지 알고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든 상관없으니까 가라고요. 우편 배달 왔어요. 지금 몇십 통째 문 앞에 두고 있는데 이러면 종이도 아깝고 봉투도 아깝고 우표도 아깝잖아요. 각종 고지서랑 편지 그런 잡다한 것 같은데 어려운 일 아니니 확인 부탁드려요. 할 테니 가세요. 그럼 확인 서류에 사인 좀 해주세요. 집배원의 성화에 저는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까지 나를 귀찮게 구는지 화가 났거든요. 그땐 세상 모든 일이 지옥 같았으니 삐딱한 생각만 들었죠. 저는 문을 벌컥 열고서 그 집배원 눈앞에 제 손을 들이밀었어요. 손이 없어서 서류에 사인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당황할 줄 알았던 집배원은 저를 가만히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제 오른손을 가리키면서 그쪽은 멀쩡한데 왜 못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왼손잡이면 오른손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덧붙이면서요. 그렇게 처음 만났던 그 우편 배달원은 훗날 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깊숙한 지하 끝에 살고 있던 저에게 처음 손을 내밀어준 사람. 왼손 하나 붙잡고 삶 전부를 비관하던 저에게 다가와 세상 밖으로 이끌어준 사람이었어요. 맨 처음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오던 저에게 때마다 우편을 핑계로 찾아오곤 했어요. 전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죠.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렇게 잘해줄까 하고. 당시 남편 말로는 처음에 제가 했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서 자꾸 신경이 쓰였대요. 연민의 감정이 점차 관심으로, 관심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됐고 저도 그렇게 천천히 다가와주는 다정한 남편이 고맙고 좋았어요. 그 당시에 저에겐 연민의 감정조차 사람의 온기로 느껴졌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며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어렴풋이 스쳐가는 기억들이지만 유일하게 선명한 순간이 있다면 아마 그거일 거예요. 당시 저는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차를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늘 자전거를 태우고 저를 데리러 왔던 기억이 나요. 뒤에서 한 손으로 잡고 가는 제가 불안해서인지 항상 천천히 자전거를 몰곤 했었죠. 남들이 다 저희를 앞서 지나가도 우리는 가장 느린 자전거를 타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 기억만큼은 어제 일처럼 뚜렷하게 남아있네요. 우린 다음에 결혼을 해서 어여쁜 딸을 얻었고 불행했던 저의 삶도 그렇게 점차 원래대로 돌아오는가 싶었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한 손으로 가능한 소일거리를 시작하고 가진 것 없어 가난했지만 셋이서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면서 살았지요. 아이가 7살이 되던 해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마음의 준비도 할 새 없이 건강이 악화되어 병을 안 지 2달 만에 떠나버렸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이를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 불행은 매번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오는 건지,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아이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두려웠죠. 온전한 몸으로도 버거울 텐데 저는 그러지도 못했으니까요. 남편이 내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자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었지만 그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나 하나 부양하기도 어려웠기에 딸을 친척 집에 맡기려 했어요. 하지만 아빠를 잃은 아이가 엄마까지 사라지면 얼마나 힘들까 죄책감이 들어 결국 포기했네요. 그때부터 전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팔을 가졌으니 서빙 일은 꿈도 못 꾸고 주방에서 청소를 하거나 지하철로 칫솔을 팔러 가보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찾아내서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두세 개의 일을 하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육체적 고통 사이에서 그냥 아이와 함께 죽을까란 생각까지 하기도 했지만요. 내게 남은 전부인 아이를 혼자 두고 떠날 수도 혼자 둘 수도 없으니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유일한 목표였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제가 잘 이겨내길 바랄 거라며 애써 스스로를 다독이고 닥달해가면서요. 아이는 나름대로 잘 자라주었어요.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더 욕심도 많고 까칠하고 예민한 편이었지만 그건 뱃속에 있었을 때 제가 너무 굳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많이 화났었나 보구나 하고요. 청소년기, 그 나이 때에 할 수 있는 사고 같은 건 치른 적 없었으니 그걸로 만족하며 살기로 했죠. 건강히만 자라주어도 행복할 테니까. 몸이 불편한 엄마 때문에 희생했던 순간이 많았을 딸에게 걱정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혼자 묵묵히 일을 하며 굳세게 살아왔죠. 아빠의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제가 용돈을 너무 적게 준다며 화를 잔뜩 내고 등교를 하던 날이었어요. 그날 밤 제가 윗속옷을 입으면서 자크를 채우지 못해 끙끙대고 있는데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저를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신경질을 부릴 때가 많았지만 그 다음엔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꼭 사과하던 아이였기에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들어가 보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뒤에서 자크를 채워주며 말하더라고요. 나쁜 말해서 미안해. 엄마 잘못 없는 거 아는데 그냥 그렇게 말이 나왔어. 괜찮아. 네 맘 다 알아. 내 맘 알면 이제 필요한 거 바로바로 말해. 엄마가 혼자서 끙끙대는 게 더 답답하고 싫단 말이야. 한쪽 팔 없는 엄마를 남들에게 보여주기에 창피할 거란 생각은 했지만 오히려 아이에겐 그런 제가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게 더 속이 상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후 딸의 말은 제가 밖에서 생활할 때도 도움이 되어 주었어요. 제가 몸이 불편하다는 사실에 스스로 갇혀있지 말고 필요할 땐 남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받아가며 나아가는 게 서로 간에 더 합리적이더라고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조금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고 다짐했죠. 어느덧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대학교 대신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지만 어차피 본인이 대학 성향과도 맞지 않을 거라서 그랬다고 말하더군요. 아이에게 좁은 선택지를 준 것 같아 늘 미안했어요. 딸아이는 직장이 너무 멀리 있다면서 힘들어하더니 1년 정도만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그 뒤로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며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었고 몇 년을 이것저것 배워보더니 갑자기 경찰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일이라서 자기가 모아둔 돈 외에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없냐기에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전 지하상가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장사일 중 하나였고 적성에도 가장 잘 맞았던 일이었거든요. 딸의 공부를 위해서 가게를 더 작은 곳으로 옮기고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면서 쉬는 시간엔 다른 가게에 커피 배달을 가면서 돈을 모아갔죠.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힘든지도 모르고 일했어요. 그 후로 시험에 한 번 떨어졌었던 아이는 결국 2년 만에 합격해서 그토록 바라던 경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딸은 너무나 좋아하면서 앞으로 빚진 거 전부 차근차근 갚아가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반년이 지난 뒤 딸은 다시 또 그만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난동 피우는 사람들 대하는 것도 힘들고 지구대 내 차별이 심해서 그런 부당 대우받으며 일을 못하겠다고요. 준비한 시간보다 너무 빨리 그만두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 저는 다시 한번 딸아이를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지혜야,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보는 게 어때? 익숙해지면 나아질지도 몰라.
이대로 그만두기엔 여태 공부한 시간들이 너무 아깝잖니. 엄마는 내가 그런 취급을 받는데 계속 일하라는 말이 나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해? 아니면 엄마가 보태준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나도 공부하면서 힘들었어. 나도 엄마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절박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잘 되길 바랐다고. 결국 일을 그만둔 딸은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시험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본인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엄마 때문에 포기해야 했다고 화를 냈고, 공부가 잘 안 될 때면 남들처럼 편하게 공부만 하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신경 쓸 게 많다고 신경질 부렸죠. 많이 속상했지만 아이 말이 틀린 거 없기에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크고 욕심이 많다는 걸 알았지만 제가 보탬이 되지 못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포기해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딸의 폭언은 점점 심해졌지만 어떻게든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한쪽 팔이 불편해진 후로 머리를 매만지거나 손톱을 다듬는 것 등 차림새를 가꾸거나 미용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부분은 정말 괴롭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속옷에 자크를 채우는 그런 일 같은 거요. 발까지 움직여가며 우선 간신히 채우고 몸 위로 밀어넣어서 착용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손이 없는 저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팔의 움직임이 불편해진 여성들에게도 힘든 부분이겠더라고요. 옷장사를 이어가던 저는 여성의 속옷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착용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많이 서투르지만 그때마다 장사를 하며 알게 된 사람들에게 전문 지식을 구하고 배우면서 준비해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투르고 부족한 솜씨로 남아 제가 디자인한 속옷을 출품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인지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나쁘다기보다는 오히려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겠죠. 유명 디자이너나 사업가, 브랜드의 것도 아니었고 그저 거리에서 장사나 하던 아줌마가 만든 것이니 사람들이 보기엔 얼마나 형편없어 보였을지 대충 예상은 갔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쪽 팔이 없는 장애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아이도 다 컸고 이제껏 가족만 생각하며 안전한 길만 선택해서 왔기에 이젠 저를 위한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런데 딸의 눈에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장사 일 하나만 하기에도 힘들고 벌이도 미적지근한데 왜 쓸데없는 모험까지 하냐면서요. 딸아이는 한동안 방황하는 듯 보이더니 한 남자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선 덜컥 이야기하길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허락받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딸보다 12살이나 더 많은 운동과 관련된 개인 사업을 하는 남자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만남이라 놀라기도 했고 나이가 많은 게 마음에 걸렸지만 딸이 처음으로 데려온 사람이니까 반갑게 맞이했어요. 외롭고 지친 시간을 보내던 찰나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그동안 사랑을 키워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결혼 생각을 하는 게 이르지 않을까 잠시 고민이 되었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 내 기억 속엔 없지만 아빠 같은 사람이야. 아빠가 있었다면 이렇게 다정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사람. 설령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엄마도 알잖아? 저도 힘든 시기에 만난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별다른 건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착하는 게 불안한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죠.
딸이 데려온 그 남자는 전에 들은 적 없는지 처음엔 제 팔을 보고선 흠칫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지혜,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냥 저한테 몸만 와서 고생 한 번 없이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만들 자신 있고요.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뭘 믿고 그렇게 장담하는지 모르겠지만 호기롭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왠지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진 거 없는 집안인 거 알고서 고생시키지 않겠다 말하니 그 점도 고마웠고요. 저는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고 그렇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곧잘 준비하는 듯 했던 아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엄마, 나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가 필요한데? 한 2억 정도만 빌려줄 수 있어? 뭐라고? 2억? 결혼 자금이 필요해서.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엄마도 모아둔 돈 있을 거 아니야. 나중에 다 갚으며 살게, 어? 내가 그 정도의 돈이 어디 있니? 네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지만 기껏해야 1,000, 2,000이야. 그걸로 어떻게 결혼을 해? 집도 사고 식도 올려야 하고 혼수에 뭐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뿐인 딸이 결혼하는 건데 이것도 못 해줘? 그쪽에서 집이랑 혼수 해온다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가. 그렇게 안 해가면 결혼해서도 눈치밥 보인다고. 미안해. 엄마도 해주고 싶은데 그만한 돈은 없어. 그럼 결혼을 조금 미루는 건 어때? 대출을 받든 뭘 하든 어떻게든 더 모아볼 테니까. 안 돼. 사실 그 사람 사업이 조금 어려워.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이번 것만 잘 해결하면 그 다음은 아무 문제 없대. 새 가게 내려고 그러는데 투자가 좀 어려워서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좀 도와주라. 그럼 더더욱 안 돼. 네가 무슨 수로 그걸 도와줘.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싫어. 포기하는 거 지긋지긋해. 항상 이런 식이잖아. 엄마가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난 매번 나섰는데 정작 엄마는 날 도와준 적이 없다고. 알아? 엄마를 위해 팔 하나를 더 갖고 살아야만 했는데 그래서 나도 정상이 아닌 채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래? 지혜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이런 집구석에선 그냥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엄마는 나 없이 잘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젠 다시 찾지 마. 그 말만 남긴 채 딸은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호련히 떠난 딸의 빈자리를 보며 저는 황망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내가 부족해서, 부족한 집에서 살게 해서 그런 걸까 죄책감이 들다가도 내 마음도 몰라주고 모진 말만 하는 딸이 야속하기도 하고 그렇게 몇 달 동안은 복잡한 마음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뒤늦게 딸을 찾으러 나섰지만 이미 그 남자와 떠난 모양이더군요. 전 또다시 혼자 남게 되었고 자책감과 그리움, 원망, 외로움들이 뒤섞여 하루를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셔야 잠이 들 수 있었고 술 없이는 눈물을 참아내기가 힘들었거든요. 지금 저를 들여다봐 줄 수 있는 게 술밖에 없다는 생각에 더더욱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취기로 잠든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쯤 누군가 다시 또 집 문을 두드렸어요. 현관을 향해 비틀대며 걷는데 술에 취해 있어서 그런 건지 벼랑 끝에 있어서 그런 건지 오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이 다시 돌아온 걸까? 나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기 위해 돌아와 준 걸까? 아니야. 사실 과거 남편을 처음 만났던 때로 돌아간 건 아닐까? 저 문을 열면 남편의 얼굴이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머릿속에 오가며 문을 열었더니 제 가게 맞은편에서 장사하던 동생이 절 찾아온 거더라고요.
생각지 못했던 동생의 얼굴을 보고 당황해하던 제 모습이 생각나네요. 제가 그동안 가게를 팔지도 나오지도 않으니 걱정돼서 한번 와봤다더군요. 동생은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었는데 몸이 불편한 절 보고 유일하게 먼저 말을 걸어주던, 알게 모르게 힘써주던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새침한 친구여서 처음엔 가까워질지 몰랐었는데 우린 금세 가장 친한 동료가 되어 있었죠. 저는 반년 만에 처음 만난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따스해서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선 자리에 주저앉아 그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속 안의 이야기를 전부 꺼냈어요. 아마도 누군가라도 붙잡고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미칠 것만 같았으니까. 동생은 한참 동안 저를 토닥여주더니 아무 말 없이 밥을 챙겨주더라고요. 그렇게 방 안에 둘 다 말 한마디 없이 수저뜨는 소리만 났어요. 집으로 돌아간 동생은 그때부터 매일 아침 찾아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밥을 해주고 집을 청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위로의 말 없이도 이렇게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걸 전 그때 깨달았어요. 나중에 전해 듣길 그 당시 동생은 제가 얼마나 슬플지 사실 가늠이 안 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알잖아, 언니. 난 남편과 짧게 살고서 일찍 이혼했고 아이를 낳은 적도 없어서 가정을 잃는 게, 혼자가 되는 게 그렇게 절망적인 건지 사실 몰랐어. 나한텐 그 모습이 익숙한 거니까. 그런데 언니를 다시 만난 날, 한 번도 손을 부끄러워한 적 없던 언니가 자신의 팔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핏 가늠이 되더라고. 그 모습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언니를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 아마 언니가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그런 동생이 제 곁에 있었기에 저는 조금씩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동생 덕에 같이 산책도 가고 옷을 보러 다니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며 여느 친구들처럼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던 거죠. 술을 끊게 된 것도 그렇게 하루를 바삐 지나다 보면 밤에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더라고요. 완벽히 나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아마도 동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 희한하게 꿈을 참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대수롭지 않은 기억들이긴 해요. 남편의 자전거 뒤에 타고 같이 읍내로 빵을 사 먹으러 가던 기억이나, 남편이 의수를 만들어주겠다며 하루 종일 온갖 옷가게를 떠돌아다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미안하다며 꼭 사주겠다며 울던 그런 장면들이요. 일상의 순간들이었지만 지금 가장 그리운 때이기도 하고요. 남편은 참 유쾌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나와 딸만 남겨두고 떠난 게 미안해서인지 떠난 후로 꿈에도 도통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제야 자꾸 모습을 보였던 건지 모르겠네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도 제가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사는 게 버거워서 한순간 놓아버릴까봐 겁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원체 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은 다시 또 나와서 지혜야, 지혜야, 어디 있니? 딸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지혜는 나를 두고 사라져버렸다고, 잡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꼭 껴안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괜찮다고, 우리 딸은 어디선가 딸 나름대로 잘 살고 있을 테니 이제 그만 잊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 신경 이제 그만 쓰고 저의 삶을 계속 살아가라고, 자신이 옆에서 지켜봐 주겠다고 말하는데 꿈속이었지만 그게 어찌나 위안이 되던지요.
다른 누군가가 보기엔 딸을 떠나보내야 했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믿어요. 그건 분명 남편이 저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준 거라고. 저는 그 뒤로 동생과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전에 했다가 접었던 속옷을 만드는 일이요. 제가 속옷을 만들었었던 걸 기억해준 동생이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죠. 다시 도전해봐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묵묵히 따라와주는 동생이 있어서 주저앉지 않고 계속 시도해볼 수 있었어요. 딱히 저에게 타고나거나 좋은 사업 수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직접 불편한 몸으로 착용해보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주는 등 그 믿음 하나로 발전시켜 왔어요.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와 일련의 과정들을 겪은 끝에 누구나 편히 입을 수 있고 착용감이 편리함을 우선시한 속옷을 제작하여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 생각대로 제 또래 중년의 여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쉽게 불편함을 느끼는 불편할 게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맞춤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다 젊은 층 사람들에게도 입소문이 나서 매출이 많이 올라갔고 저는 사업을 확장하여 회사까지 차리게 되었죠. 저와 동생은 각각 사장, 부사장을 맡으며 밤낮 없이 일해 회사 일에 최선을 다했고 지금의 사업체로 키워낼 수 있었죠. 그 누가 알았을까요?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배운 바 없이 자라고 파란 쪽이 없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제가 한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을 줄은. 남편이 봤으면 아마 입이 쩍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축하해줬겠죠. 그렇게 늦은 나이에 성공 아닌 성공을 이룬 저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놓고 조금씩 휴식을 갖고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여유가 생기니 딸아이 생각이 더 깊어지던 차,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왠지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아보니 생각했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혜. 그동안 잘 지냈어? 맞아요. 정확히 15년 만에 딸이 연락해온 겁니다. 그토록 그립고 그리웠던 딸에게서. 지혜야, 너 지혜 맞니? 그렇다니까.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난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깜짝 놀랐지? 나일 거라고 생각 못했을 텐데. 어디야? 지혜, 너 어디 있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생사도 모른 채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딸인데 이렇게 만나다니 가슴이 엄청 뛰었습니다. 딸은 저희 회사 밑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찾아온 거였어요. 우리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두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을 깬 건 먼저 딸아이였죠. 미안해, 엄마. 오래전 일이지만 사과할게. 그때 말 나쁘게 하고 그 사람이랑 떠난 거 너무 미안해. 용서해 줄 거지? 딸은 여전히 사과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아이의 지나온 이야기를 들을수록 너무나 갑갑하더라고요. 딸은 그대로 애인과 함께 도시를 떠났었고 정착한 곳에서 그대로 살림을 차렸던 겁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자의 사업이 망하면서 빚을 떠안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딸만 두고 하루아침에 도망을 친 겁니다. 집도 압류되고 빈털터리로 쫓겨난 딸은 오갈 데도 없이 도시 곳곳을 배회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저에게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건 더 비참할 것 같았대요. 다신 돌아가지 않을 마음으로 나왔으니 어떻게든 그곳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하네요. 엄마에게 모질게 말한 걸 후회하기도 했지만 되돌릴 수 없는 걸 알기에 아무 말 할 수 없었다면서. 그렇게 아이는 몇몇의 직장을 옮기고 또 몇몇의 사람을 만나 헤어지고를 반복해오며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음식점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난 주방 직원과 식은 안 올리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번 대여봐서 결혼은 이제 절대 안 할 거라나? 저의 박복한 삶을 혹시 딸이 이어받은 걸까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 어두운 표정을 봐서 그런지 딸이 말하길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은 아니었으니 걱정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뉴스 기사를 살피는데 익숙한 얼굴이 기사 사진에 있던 걸 발견했대요. 그게 바로 저였겠죠. 설마 엄마일까 싶어서 회사 정보를 알아보는데 정말로 제 이름이 있어서 너무 놀랐대요. 이렇게 성공한 엄마를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어서 안 찾아올 수가 없었다며 너스레를 떠는 딸을 보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싶더군요. 무슨 일에도 예민하고 딱딱하던 이 딸아이에게도 이상한 넋살이라는 게 생긴 걸 보면 말이에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구구절절 신나게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제가 아무 답이 없자 머쓱해하던 딸은 컵만 두드리다 입을 떼었어요. 그래서 말이야, 이런 말하는 거 나도 염치 없고 민망한 거 아는데 혹시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가능하지, 엄마? 돈? 이번엔 정말이야. 같이 살 집이 필요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너무 작고 허름해서 힘들어. 이사 가려는데 오빠는 현금이 없어서 당장은 안 된다고 나더러 주변에 도움을 구해보래서. 엄마가 조금만 빌려주면 일단 집 보증금하고 나중에 오빠한테 받아서 줄게. 큰 돈 아니야.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부탁할게. 결국엔 또 돈이더라고요. 그 돈이 뭔지 참. 난 왜 또 딸과 마주 앉아 이런 대화를 반복해야 하는 건지 옛 생각이 떠올라 괴롭더군요. 집 구해줄게.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 있어. 대신 그 남자랑은 헤어져야 해. 내가 볼 땐 예전에 네가 만났던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 너 고생시킬 거 뻔히 아는데 이번엔 그때처럼 눈앞에서 같이 보낼 수는 없다. 왜 또 이러는 거야? 나 좀 믿어주면 안 돼? 이번엔 정말 믿을만 하다니까. 엄마 돈도 잘 벌잖아. 회사 사장이라며. 속는 셈 치고 그냥 믿어줘, 나 좀. 널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남자를 못 믿는 거야. 연락 없다가 15년 만에 나타나서 돈을 빌려달라 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살겠다는데 누가 쉽게 알겠다고 말하겠니? 그럼 이 회사에서 일 시켜줘. 그렇게라도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도 그 사람 가까운 데서 지켜보고 그 사람도 더 좋은 직장 생기고 상부상조 하는 거잖아. 좋은 생각이지? 엄마 아직 운전도 못하면 차 기사라도 시켜줘. 어차피 오갈 데 많은데 그 팔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무언가 쫓기듯 이야기를 쏟아내던 딸은 제 팔 이야기가 나오자 문득 멈춰섰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멈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안함인지 아니면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 그리고선 또다시 긴 정적이 이어졌죠. 내 뜻은 똑같아. 나이 먹었으면 예전과 달라지길 바라, 지혜야. 이번엔 먼저 일어날게. 엄마! 먼저 일어서서 가는 제 뒤에서 딸이 연거푸 불렀지만 그대로 걸어 나갔어요. 매달리던 딸의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동안의 시간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회이기도 했거든요. 딸을 위한 건 이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는 몇 번이나 딸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대부분 카페에서 나누었던 대화와 비슷한 내용들이었지만 저는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도와줄 여유가 생겼지만 그게 딸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고 사업은 조금 더 안정화가 돼가고 있어서 제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동안 딸아이 소식은 간간히 주변을 수소문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계속 살다가 남자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듯 했어요. 그래서 번호로 3-4번 정도 생활비로 쓸 돈을 붙여주었는데 제가 보낸 걸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따로 연락은 없더라고요. 그러다 딸도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 딸아이 전 직장에 주소를 물어서 이사간 동네로 혼자 찾아갔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진 못해서 그 근방을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있어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며칠을 오간 끝에 드디어 딸을 만날 수 있었죠. 가을인데도 얇은 여름 옷을 입고서 힘없이 지나가고 있던 걸 제가 가서 붙잡았어요. 뜻하지 않는 만남에 적잖이 놀랐던 건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서서 오른손으로 딸아이의 손을 잡고만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딸이 천천히 자신의 집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도착한 딸의 집은 예전에 제가 처음 얻었던 지하방과 비슷하더군요. 많이 해지고 싸늘한 집에서 대충 꾸리고 사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은 그 익숙하고 고독한 공기. 주방에서 언제 산지 모를 차를 내어주고선 힘없는 모습으로 제 앞에 털썩 앉았죠. 아이는 그동안 많이 지쳐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찾아올 줄 몰랐어.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러 갈까 했었거든. 부탁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딱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렇게 보내? 사는 건 참 내 계획대로 안 돼. 그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냈어. 아, 그때 만났던 사람, 그게 궁금한 거지? 그 사람은 자꾸 손찌검을 하려고 하길래 내가 도망쳐 나온 거야. 날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계속 이렇게 집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 지옥이 따로 없었지. 엄마 말이 맞았던 거야. 나이 먹어도 여전히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 있는 날 보니까 어때? 속 시원해? 지혜야. 쏘아붙이는 딸의 말에 저는 가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딸이 그 손을 바라보더니 기어코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왜 나한테 손을 내밀어? 이렇게 또 상처 주는 말만 하는데 왜 또 그 손을 내미냐고! 저는 말없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딸이 낸 지난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남겨두는 건 더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지난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방법은 그때의 기억을 온전히 다시 마주하고 함께 이겨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딸을 다시 품에 안으니 그 질기고 질긴 상처들이 이제야 아물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딸이 처음 집을 나간 날 왜 자신을 도와준 적 없냐고 말했을 때 그냥 알겠다고 말할 걸, 도와주겠다고 말할 걸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매일 밤 악몽을 시달릴 정도로 괴로웠어요. 비록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어도 꼭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그 애를 따스하게 한 번이라도 안아줄 걸, 한 팔만이라도 꽉 껴안아줄 걸 매일 후회하고 또 후회했었죠. 내 초라한 팔이 더 싫을까봐 주머니 속에 꼭 감추고 있던 그 선택조차 후회하면서요. 그래서 상상만 해오던 그 순간이 오면 아이를 안아줘야겠다. 아이가 지난날 나에게 손 내밀어준 순간들처럼 나도 이제 손 내밀어줘야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어쩌면 그때 딸과 저는 서로를 구원해준 게 아니었을까요? 그 후로 저는 회사의 모든 일을 동생에게 전부 맡기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자기 혼자 어떻게 하냐면서 본인도 늙었으니 이제 아예 새로운 운영진을 찾자고 했지만 똑똑한 동생이니 알아서 하겠죠. 투덜거리긴 해도 분명 제 뜻과 마음을 계속 이어가 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일에 열정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동안 뜻하지 않게 사업을 하면서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 건지 제 몸이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일이 많은 채 한동안 쉬기로 했습니다. 다른 일에 흥미가 생기면 어쩌면 아마도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르고요. 대신 저와 같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후원을 시작했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 아이디어를 구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의 그 독창적이고 배려 넘치는 따스한 생각들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후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도움을 받은 저들도 언젠가는 또 다른 이들의 생각을 후원하고 이어가겠죠. 딸은 공부를 시작했어요. 늦깎이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더라고요. 결과에 상관없이 꼭 해보고 싶던 일이기에 도전한다더라고요. 늦게나마 용감하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니 참 대견합니다. 아마도 딸과 저는 15년의 부재한 시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뤄갈 것 같아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을 배우거나 면허를 따고 춤을 추러 다닐 수도 있죠. 무엇이 되었든 간에 후회하지 않을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팔을 잃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딸을 떠나보내고 제 인생에 있어서 이별과 후회의 순간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항상 떠나보내고 다시 혼자 남아 후회하다 보니 흔히들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얼마나 명료하면서도 명확한 정답인지 알겠더군요. 있을 때 잘해야만 혼자 남아도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앞으로 더욱 많은 이별의 순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후회는 하지 않도록 매 순간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갈까 합니다. 가능하다면 딸의 손을 꼭 잡고서요.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날들보다 많지 않겠지만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기도 해요. 짧지만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테니까요.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도 다시 한번 과거를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멀리 있을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